오시기도 하고 줌으로도 들어오신 분들 우선 감사드리고요. 그 여쭤보신 거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큰 얘기는 오늘 발표하는 게 사실 그 제 고민이기도 하고 관심사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이걸 어떻게 발표도 하고 이야기도 나눌까 이게 생각보다 고민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쭉 답을 드리는 걸로 하고, 두 번째 개인적인 고민이나 관심은 저희 지금 큰애가 딸인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제 뭔가 좀 다른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한 재작년까지는 저 애기 같았는데 이제 좀 다른 존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좀 한번 여쭤볼까요? 그 딸아이를 네. 앞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시면 네. 우리 사회에서의 민주주의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안 그래도 부담되는데 이렇게 더 큰 부담을 주시네. 이렇게 개인적인 고민. 혹시 저는 또 아까 개인적인 고민이 큰 고민은 오늘의 강연 내용이고 개인적인 고민은 오늘의 강연을 진짜 어떻게 할까 이거를 얘기하지 못하겠다면 그러면 바로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좀 전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 먼저 잠깐 기다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긴장이 되네요. 그리고 제가 좀 고민이 많이 됐던 게 이 학술적인 세팅이나 강의실 밖에서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고 뭐 별로 몇 차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별로 안 좋은 별로 안 좋은 경험이 몇 번 있기도 하고, 안 좋다는 게 이제 다른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잘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그 경험들이 몇 번 있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원래는 제가 요새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이나 관심사나 이런 걸 좀 중심으로 소개를 하려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자리의 취지가 교수자로서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시민의 한 사람, 제가 사실 발표 제목도 그렇고요, 그죠? 그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같이 어떻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목은 다시 상상하기라고 했는데 별로 상상도 잘 안 되고 결국은 좀 이따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은 좀 고리타분한 내용으로 수렴이 된 것 같아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거나 좀 같이 뭐라 그럴까요? 좀 탐색한다고 그럴까? 제가 여기서 이 지금 제목에서 던진 질문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정교하게 정식화된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취지는 전혀 아니고요. 몇 가지 좀 같이 생각해 볼 만한 화두도 좀 던지고, 저도 오신 분들한테 코멘트도 듣고 또 같이 고민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출발을 좀 해보겠습니다. 토크빌 다들 잘 아시는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이게 미국의 민주주의 2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게 꽤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의역을 좀 많이 해서, 이거는 본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건 아니고 의역을 꽤 많이 했습니다. 문장이 매끄럽지가 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토크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폭정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책은 사람들을 고립시키는 것이다. 폭군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사랑해 줄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나란 일에 힘을 보탤 것을 요청하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그걸 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제 그걸로 된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 뭘 하려고 그러면 안 좋겠죠, 폭군의 입장에서는. 모두의 번영을 위해 힘을 쓰려 애쓰는 사람을 불온하다고 하고, 거꾸로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을 그 말의 의미를 바꿔가지고 좋은 시민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그냥 천천히 보면은 상당히 통찰이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좀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조금 더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반으로서 이른바 시민성의 문제, 시티즌십의 문제, 가 왜 중요한지를 상당히 잘 보여주는 문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가지고 와서 시작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잠깐 말씀드릴 게, 보통 이제 시티즌십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시민권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는데, 근데 시민권이라고 하면 우리말의 권자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무슨 권이 되면은 권리라는 의미가 강하게 있어서 영어의 citizenship이라는 단어에 그런 뜻이 없지는 않지만 그거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살려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시민성 이렇게 좀 번역을 하고요. 뭐 우리말로 더 풀면은 시민다움이랄지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맥락에 따라서는 시민권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하간 저는 오늘 발표에서는 일관되게 시민성 이렇게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인용은 루소인데요. 이게 사실은 지성사나 사상사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토크빌하고 루소는 일반적으로 되게 대척점에 있는 사람으로 많이 이해가 되고 같이 이렇게 인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맥락에서 좀 연결을 억지로라도 시켜보려고 그러는데요. 루소 사회계 학문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덜 읽히지만 중요한 폴란드 정부에 대한 고찰인데 여기서 몇몇 문장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시민들이 탐욕스럽고 비열하고 심약하고 자유보다는 안정을 사랑할 때 자유하고 안정 요 두 가지 개념을 이제 좀 대비를 시키고 있죠. 그들은 정부의 가중되는 힘에 오래 버텨내지 못해서 이런 식으로 결국 주권도 소멸되고 대부분의 국가가 이때 몰락하게 된다. 두 번째도 보시면 공공질서 우리도 요새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이게 좋은 것이긴 한데 근데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거는 자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의 동요 그러니까 좀 소란스러움 그죠? 네, 영혼의 동력이 되는데 인류의 진정한 번영을 마련하는 것은 윗문장에 나왔던 공공질서나 평화나 이런 것보다는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게 그 앞에 토크빌 그 인용문하고도 조금 한번 연결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좀 그렇게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활력 있는 정치 공동체의 모습, 역동 있는 민주주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라고 했을 때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어느 정도의 동요나 소란스러움 같은 것들이 사실은 그 이제 동력이다라는 관찰인데 이것도 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그 활력 있고 시민들이 공적인 문제에 관심도 가지고 같이 일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요청되는 시티즌십, 시민은 어떤 모습이고 또 그런 시민성은 우리가 어떻게 길러낼 수 있고 뭐 이런 질문으로 좀 확장을 시켜 가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그러고 나서 그 주제로 바로 가기보다 조금 이제 우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정치와 통치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정치와 통치에서 민주주의까지 이렇게 좀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둘러보니까 정치학 공부하신 분들도 꽤 벌써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정치학에 대한 클리셰 중에 하나인데 아마 정치학 공부를 전공하시지 않은 분들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치학도들이 스스로 자랑하면서 좋아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왕의 학문이다. 근데 이 말의 출처가 정확히 어딘지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서양의 철학사에서 제가 제일 찾은 것 중에 제일 비슷한 거는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보시면은 이 아키텍토닉 사이언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그 새 번역이 좋은 번역이 나왔는데 거기서 번역하신 분이 총기획적인 학문이다. 그러니까 마치 그 건축물을 지을 때 그렇죠? 전체를 이렇게 조망하는 시납틱하다고 그러나요? 전체를 조망하는 관점, 모든 요소들이 있고 계획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전체를 기획하는 학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학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이제 이게 누구의 관점이냐면 바로 리더의 관점이죠. 그래서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이냐, 공동체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냐 이게 이제 정치학의 이제 과제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요즘도 1학년 정치학 학생들 보면 이런 얘기 하시는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 봤던 신문 기사가 생각이 나서 이거 이제 가져왔는데 옛날에 중앙일보에서 한 5년쯤 전에 대학생 그 학생들을 위해서 그 이 전공 소개 같은 걸 이렇게 시리즈로 쭉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제왕의 학문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학을 소개를 해놨는데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재목 교수가 이제 제 친구이기도 하고 지금 저 외대에 계시는데 지금은 이거보다 살이 좀 많이 쪄서 알아보기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워낙 친해서 예. 정치외교학은 제왕의 학문이라는 별명이 있다. 지도자의 관점으로 정치학은 이런 학문, 지도자의 관점으로 사회 문제의 원인을 찾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학문 특성 때문이다. 근데 이게 재미없고 딱딱한 학문이라 여길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교육제도, 뭐 복지정책 이런 게 다 법과 제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접근을 해나가는데 그게 정치의 산물이다. 거시적인 안목, 균형 잡힌 시각의 인재 양성. 그래서 당연히 아마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이렇게 인용을 할 법하죠.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이거 별로 안 좋은 번역입니다. 예,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보다는 인간은 폴리스적 동물이다 이건데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번역을 하면 여하간. 그래서 혹시라도 정치학 수업을 들어보신 분 아니면 고등학생들도 요즘 이거를 듣는 것 같은데 정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 뭐 이런 이제 유명한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면 좀 납득이 될 만한 정의이기도 하죠. 근데 그것도 제가 지금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철저히 이게 이제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지도자의 관점이죠. 예.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이 기사의 나머지 내용도 상당히 흥미롭고, 그러고 보니 저희 제 은사님이신 유홍림 교수님도 여기 인터뷰를 그때 하셨었네요. 예. 그래서 이 기사를 오랜만에 저도 보고 재밌게 다시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통념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치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이게 곧 통치의 문제다. 그러니까 거버닝 내지는 거버먼트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언론 보도나 일반적인 정치에 관한 담론에서도 굉장히 상식적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TV에서 특히 이제 종편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이른바 정치 전문가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달고 나와 있는 사람들, 평론가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이제 일관되게 이런 관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우리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분석하는 것들이 이제 언론 기사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죠. 근데 그런 거 분석하는 보도나 이런 것들도 이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선거 전략가의 관점, 통치의 관점, 이게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게 좀 사소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우리가 정치라는 것을 감각하고 느끼는 게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보면서 통치의 관점에서, 리더십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게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것 같다. 근데 민주주의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2주쯤 전에 SBS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어찌저찌 저도 좀 발표를 하게 되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오셨지만은 아담 셰보르스키라고 사실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학자 중에 한 분이시고, 민주주의 관련된 담론에서 이제 뺄 수 없는 분인데, 이분이 또 그날도 오셔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분 책 중에서 이분이 생각하시는 민주주의의 데피니션이, 정의가 그거예요. 굉장히 간단해요. 주기적이고 경쟁적인 선거, 그게 민주주의다, 그냥. 근데 이 문장을 제가 번역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문장을 쓰죠. Democracy is, 민주주의는 바로 이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는 거거든요. When incumbents lose elections and winners assume office, 그렇죠?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선거를 질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원래는 야당이었고 원래는 이제 도전자였던 사람이 정권 교체를 하게 되고 새로 국회의원이 되고, 이게 바로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의 이른바 내포와 외연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이제 이렇게 딱 설정을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게 사회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강압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그냥 사람을 죽여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민주주의가 독특한 게 뭐냐라고 하면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선거라는 메커니즘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좀 복잡한 논변들이 그 안에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중요한 거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사실은 정치학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고 또 전제가 되는 그런 개념화 방식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데, 요거를 조금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해보면,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민주주의의 역할이 뭐냐, 그죠? 특히 우리가 선거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래서 나라가 지금 두 쪽, 세 쪽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열심히 싸웠지만 선거가 끝났으니까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타협과 공존을 일으켜야 된다. 통합과 화합의 수사,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강조가 되고, 그게 바로 좋은 민주주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갈등과 분열이 통합과 화합보다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관점에서만 우리가 너무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 이제 그 정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민주주의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는 통합과 화합, 타협과 공존, 좋은 통치가 이루어지는, 좋은 거버닝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곧 좋은 민주주의다. 잘 관리된 국가, 뭐 이런 거를 좀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정치를 통치의 관점에서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다. 민주주의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한 것 같다. 그런 관찰에서 좀 시작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시작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근데 이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담론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공적인 공간에서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할 때 스스로를 어떻게 감각하는가, 그리고 서로를 어떻게 부르고 스스로를 어떻게 부르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가장 일반적으로는 한국에서는 국민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치와 관련해서. 근데 여러분들 영어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딱 부합하는 단어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당신 어디서 왔냐 이러면 한국은 한국 국민이다,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데 미국 사람은 그냥 심지어 나는 무슨 주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경우도 많이 있고, American National이다. 그때 이제 nation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말로 국민하고 꼭 같지는 않죠. 그거는 이렇게 조금 더 유연할 수 있는 범주일 수도 있고 좀 더 좁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니면 American Citizen이다 이런 표현도 좀 많이 쓸 것 같은데 우리는 국민이라는 단어를 유난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죠? 국가라는 경계가 있고 제도나 틀이 있어서 이제 거기 그 관점에서 호명되는 존재로서 스스로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 시민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죠. 특히 이제 그 민주화 이후에 더 많이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시민이라는 단어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아까 시민성, 시민권 이 번역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해진 권리 체계나 제도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대체로 우리가 시민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이따 정치 주체 이런 표현을 쓰겠지만 그게 이제 반드시 그런 의미에서의 조금 좁은 의미의 시민하고는 또 똑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중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김기상 선생님 오셨지만 다음 주 발표 제목에 이제 대중이라는 단어가 들어요. 제가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네. 대중이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단어를 굳이 집어넣었는데, 인민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는 위험해져서 쓰면 안 되는 단어가 된 지가 꽤 오래됐죠. 근데 사실 20세기 초반, 그리고 건국 당시만 하더라도 인민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과의 체제 경쟁 이런 것들을 거치고 헌법이 만들어질 때도 여기에 대해서 명시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쓸 거냐 말 거냐 뭐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안 쓰는 단어가 됐고, 쓰면 이렇게 좀 위험한 단어가 됐고, 제가 한 2회쯤 전인가 그 학부 4학년 정도 이렇게 고학년들 대상으로 그 인민의 정치 이론 이런 수업을 개설을 했더니 부모님들이 좀 걱정하실 것 같은 생각이 막 들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좀 국민하고는 또 다르고 시민하고는 다르고 대중하고는 또 많이 다르고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질문으로 계속 이렇게 화두처럼 던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공적 공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권리의 주체. 미국 사람들이 제일 이제 선거 때 많이 쓰는 표현은 이제 taxpayer, 그 다음에 이제 voter, 납세자, 유권자, 그리고 우리 스스로 행정 서비스의 고객,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밖에서 활동하는 감시자, 활동가, 시위대, 이런 여러 가지 정체성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제가 이제 오늘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는 시민이라는 단어를 일단 가져오긴 하지만 그것을 이른바 정치 주체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때 시민들은 누구이고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떻게 그 시민성을 길러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정도 초점이 되겠습니다. 시민이라는 거는 여기 위에 나오는 다른 여러 가지 정체성과 뭐 배치된다거나 서로 배제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준비를 하다가 며칠 전에 저희 그 같이 계시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게 민주주의가 맞냐 이러면서 어느 시위에서 누군가가 한 얘기라고,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예. 최근에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주권혁명, 바로 우리가 결정권자가 돼야 된다. 시민사회와 정치의 경계선을 없애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는 특정한 자들만의 영토가 되고 혁명의 성과도 거리에서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자들의 전리품과 도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위력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조직된 힘을 만들어서 주권자의 명령이 곧 법이고 제도이며 일상이 되는 것을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만드는 주체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시민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주체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정치 주체가 이런 걸까? 그것도 일단 지금 질문으로 한번 남겨두고. 누구 어린인지. 이게 누가 필자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집회에서 한번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이재명이 한 말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나도 들어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질문을 좀 던지고요.
이제 다시 좀 밖으로 빠져나와가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요새 담론 같은 것들을 조금 소개도 해드리고 지금부터는 조금 학술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다 들어보셨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다시 마지막에 이 시민의 문제로 다시 돌아오려고 그럽니다. 요새 이제 민주주의하고 제일 많이 결합되는 단어가 위기가 된 것 같아요. 이게 한 10년까지는 안 된 것 같고 지금은 확실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90년대 중반 학번인데 그때는 민주주의 하면은 이제 민주화, 민주주의의 공고화,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제일 많이 들었던 때인데 지금은 민주주의하고 결합되는 단어가 위기, 후퇴, 침식, 디프레션, 그죠? 이로전 이런 거, 그 다음에 슬럼프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요. 이런 이제 다음에 그래프 보시면 이게 연도별로 위에 일렉토럴 디마크러시라고 된 거는 선거는 있는 국가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선거가 가짜가 아니라 그래도 주기적이고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들이고 밑에 리버럴 디마크러시는 이건 이제 우리말로도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뭐 법치랄지 뭐 헌법적 권리랄지 이런 기본적인 제도나 틀 같은 것들이 더 잘 갖춰진 거니까 좀 더 까다로운 조건이겠죠. 근데 일단 위에 거를 지금 목표를 위해서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른바 뭐 민주화의 제3의 물결 이런 얘기도 하지만 1970년대 중반 특히나 1980년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한국도 이제 그때 제도적으로 봤을 때 민주화가 됐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다가 이게 정점을 찍는 게 보통 2005년, 6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거꾸로 미끄러지는 나라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2019년, 20년까지 되니까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국가들이 전 세계 국가들 중에 지금 이제 절반 밑으로 떨어진 것 같고 뭐 이런 식의 지금인데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건 이코노미스트 그 잡지에서 이제 분류를 하는 건데 완전한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가 전체 국가 중에 한 12.6%, 그 다음에 결손 있는 민주주의가 31% 정도.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합쳐도 절반이 안 되죠, 그죠? 네. 지금 이제 그렇다는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한국은 어디에 들어갈까? 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죠? 완전한 민주주의일까? 결손 민주주의일까? 이걸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가끔 물어보고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는데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고요.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고 흥미로운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사실 등수가 꽤 높습니다. 여기 지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전체 16위고요. 일본보다도 높고 미국은 결손 민주주의입니다. 프랑스, 스페인, 미국 여기보다 포르투갈 이런 데보다 한국이 다 높고 아시아에서는 제일 높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외국 사람들이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거는 그냥 한번 가지고 와본 작년입니다. 네. 네, 예.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오늘날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담론이 많이 퍼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진단을 해요. 예전에는 쿠데타 같은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해서 권위주의로 순식간에 이렇게 퇴행하는 경우들을 붕괴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요즘은 하루하루 그냥 알게 모르게 조금씩 갉아먹는 것 같은 침식. 그래서 아까 이제 나왔던 표현 중에서 리세션이나 뭐 이로전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민주주의가 침식하고 퇴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군부가 있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뭐 외세가 점령하고 이런 게 아니라 미국 사례 같은 걸 떠올려 보면 아시겠고 지금 이번 정부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겠지만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정당성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나 제도 같은 것들을 점점 갉아먹어가는 것 같다. 민주주의의 질이 악화가 되고 심지어는 좀 더 이제 큰 개념으로는 요즘 이제 정치학에서는 독재화 이런 개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넓은 스펙트럼에서 그러니까 권위주의로 완전히 붕괴되지 않더라도 그 방향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를 다 이제 통칭해서 독재화 이렇게 좀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몇몇 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사실 스스로도 자랑스러워하는 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에서도 그쵸 평화적인 아까 셰보르스키의 민주주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평화적인 정권 교체 이게 위협받는 그 시기 그 일까지 벌어졌었고 서유럽,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극우 정당이랄지 아니면 이제 소수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정착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다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들이죠. 정치적 양극화, 정치적 부족주의, 그죠? 다들 부족처럼 이렇게 상대편을
경쟁자가 아니라 없애야 될 적으로 생각하는 극단주의 세력이 확산되고 조금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다 같은 말이죠. 배제적인 형태의 정체성 정치, 제도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합법적으로 권력을 잡았지만 그 대통령이나 그 의회에서 사법부랄지 선거랄지 검찰이랄지 이런 제도들은 사실은 이제 그 민주주의 정치 과정에서 이른바 심판 역할을 해야 되는 기구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매수를 한다든지 협박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자기 편에 맞게 악용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론이나 시민사회 통제, 소수자 억압. 요즘 이제 주목을 많이 받는 사례가 헝가리나 폴란드 같은 사례인데요. 헝가리 같은 데 보면 대놓고 언론사를 탄압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부 내지는 친정부 기업이 굵직한 언론사를 다 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세계의 이제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이거 굉장히 세련된 거죠. 대놓고 이제 사람 죽이고 뭐 가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이런 증상들도 우리가 많이 보도가 되는 거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게 간단하게 진단이 되는 거면 이런 일이 아마 안 일어났을 텐데요, 그죠? 당연히 복잡할 수밖에 없고 논쟁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언급만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적인 양극화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경우도 많고 지금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한계가 드러난다. 요 관련된 얘기는 저도 조금 이따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치 리더십의 문제다. 요즘 또 이제 정치학, 사회학 이런 데서 많이 주목을 받는 게 문화와 정체성의 문제. 트럼프 지지자가 누구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반드시 뭐 교육도 못 받고 소득 수준이 낮고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정체성의 문제, 나 같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종교적으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정체성 문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중요한 주제죠. 미디어, 특히 SNS의 역할. 이런 이제 갈등적이고 아까 정치적 부족주의 이런 표현을 썼지만 이런 것들을 증폭시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미디어의 역할. 이런 것들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근데 지금부터가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될 텐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위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단하고 어떤 처방을 많이 내리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좀 그 과격한 일반화이긴 합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특히 정치학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진단하고 이런 식으로 처방을 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도 이제 담론을 주도하는 정치학자 특히 이제 그러니까 정치학자들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 같은데요. 포퓰리즘 같은 이런 위기가 왜 생겼느냐라고 했을 때 잘 작동하는 대의민주주의의 모델이 있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일탈됐거나 아니면 오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쵸. 정치권의 대표성도 떨어지고 국민들 말도 잘 안 듣고 우리도 선거 치르고 나면 그런 얘기 항상 하잖아요. 그죠. 뭔가 굉장히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응축된 불만 같은 것이 이제 포퓰리즘이랄지 이렇게 좀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한테로 간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분석들을 많이 하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까? 요거를 이제 한국에도 많이 읽힌 책인데 그 책이 어떻게 번역됐죠?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렇게 됐나요? 레베치키 지블랏의 원래 제목은 How Democracies Die인데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아마 그렇게 번역된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저도 이제 그 수업에도 많이 활용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두 분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민주주의를 지켜주는 가드레일, 손잡이 이렇게 난간 같은 게 있는데 하나가 하드 가드레일이고 하나가 소프트 가드레일, 이렇게 경성 가드레일이 있고 연성 가드레일이 있는데 이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요. 경성 가드레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법과 제도의 문제, 공식적인 것들 문제. 연성 가드레일은 그런 것들의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규범이나 관행의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대의민주주의가 잘 작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경성 가드레일의 관점에서는 법과 제도를 이렇게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수평적 책임성 메커니즘 이것도 복잡한 게 아니라 우리 상권 분립, 견제와 균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도 행정부나 대통령한테 권한이 너무 집중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 사법부의 역할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같다.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균형을 찾게 해줘야 된다. 정당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정치권이 이제 일을 더 잘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제도나 법을 잘 다듬어야 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거를 잘 작동하게 해주는 정치 규범이 있는데 관용, 상대방에 대한 그리고 제도적인 자제. 제도적 자제는 복잡한 게 아니고요. 우리도 이제 검수완박 이런 거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했지만 사실 다수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입법을 하려면 뭐 해도 되는 거죠. 절차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근데 예전에는 차마 그래도 그렇게 안 했던 일들이 있는데 지금은 50% 더하기 한성만 있으면 그런 걸 자꾸 밀어붙인다는 거죠. 예전에는 제도적 자제 이런 것들이 좀 발현이 됐고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좀 양보할 건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정치 규범을 어떻게 복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잘 작동하는 대의민주주의의 모델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가치와 제도와 규범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식의 진단과 처방을 많이 내립니다. 근데 들어보시면 다 중요하고 좋은 얘기잖아요.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당연히 다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들인데 제가 이제 던져보려고 하는 질문은 이게 이제 가장 정확하고 포괄적인 진단이 맞는지 그리고 이제 방향성을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되는지 좀 빠진 이야기들은 없는지 뭐 그런 정도 관점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의 대의민주주의 패러다임을 잘 이제 그 모델 같은 게 있어서 그거를 복원하고 회복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 대한 정확한 그죠? 충분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그 화두 삼아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앞 슬라이드에서 했던 얘기 이런 것들 가만히 보면 여기 시민이라는 단어 같은 게 이제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통용되고 있는 위기와 이제 진단과 처방에 대한 담론을 가만히 보면 시민의 문제, 시민성의 문제를 누락한 채 이른바 이 아까 이제 제가 두 차원의 가드레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레비츠키 지블라시 말하는 연성 가드레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정치인들의 관행과 뭐 규범 이런 것들에 주로 해당하는 부분이죠. 시민들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시민성의 문제를 누락한 채 법, 제도, 규범의 문제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통치의 관점에서만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점, 오늘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 중에 제일 그 큰 거는 결국은, 이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민과 시민성의 문제를 민주주의에 관한 우리 담론장의 중심에 놓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사실 그 바람입니다. 의제화가 애당초 되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하겠다. 이제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토크빌 인용문에서도 봤지만 사실 권위주의는 별로 좋은 시민들이 필요하지 않죠. 별로 관심도 없고 자기 일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더 지배자 입장에서는 편할 텐데 민주주의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 나오는 건 사실 이제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비슷한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좋은 법과 나쁜 법, 이로운 정책과 그렇지 못한 정책, 그리고 이것도 루소의 표현인데 좋은 정치인과 사기꾼을 구별해야 될 권리와 책임도 결국엔 시민들에게 있다. 이거는 뭐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실은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제 민주주의의 위기를 시민성의 위기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 징후를 마음대로 이렇게 말을 몇 개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주체화 없는 세력화. 네. 그러니까 시민 참여가 우리 굉장히 진영 논리에 좀 많이 갇히면서 제가 이제 주체화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이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력화의 논리와는 어떻게 다를까? 그러니까 무분별한 대중동원 같은 건데 사실 민주주의에서 대중동원, 세력화 다 중요하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느냐인 것 같은데 요즘 이렇게 눈에 띄는 모습들은 썩 건강하지는 못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두 번째는 공론장이 전쟁터처럼 돼버린 것 같다. 정치인들을 시민들도 좀 닮아가는 것 같다. 이기고 지는 것만 남고 내용도 중요하지 않고 과정도 중요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 시민성이 양극화되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경제적 양극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만 사실 정치 참여나 정치에 대한 관심, 자원이나 태도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사람들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한편에는 정치에 대한 과도한 열정과 기대 이런 것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에 대한 상당한 냉소와 무기력이 있고 그 중간층은 이제 좀 별로 없는 것 같은 이런 모습. 이런 건 뭐 엄밀하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냥 약간 좀 인상처럼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는가.
요 슬라이드는 좀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주의 그 시민성 이야기를 하면 가끔 어떤 질문을 받냐면, 그래서 시민들한테 자꾸 뭐 좋은 시민이 되라고 그런 얘기만 자꾸 하냐, 나라도 엉망이고 제도도 엉망이고 정치인들도 엉망이고, 제가 이제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갖춰야 될, 그 이전에 갖춰야 될 조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이제 법이나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거를 우리가 평등한 자들의 자유로운 공동체라는 상당히 추상수위가 높지만, 이런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제 이걸 위해서 해야 될 구조적이고 법이나 뭐 이런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뭐 선결 과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논의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이런 시민성을 좀 길러낼 수 있을까? 좋은 시민성이 뭐냐, 이런 얘기는 사실 제가 별로 안 했고요. 근데 이제 좀 우회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자,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편인데, 이거는 이제 이론이나 개념이기 이전에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제 스스로를 공적인 공간에서 어떻게 감각하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봤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민으로 스스로를 감각하고 또 공적인 공간에서 행위를 하는 것, 이제 그런 경험들이 누적이 되면서 시민에 대한 관념 같은 것들이 생길 텐데, 영어에서 사실 이제 잘 안 쓰는 시제죠. 미래 완료 진행형,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계기들의 누적된 결과로 이런 감각과 행위 패턴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취지인데요. 뭐 별로 거창한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 2016년 17년 촛불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그걸 이제 그 단면을 딱 끊어놓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직접적인 결과나 효과는 뭐 정권 교체,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퇴진과 정권 교체. 근데 이게 한국의 시민성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계속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의 의미라는 건 항상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의미에 의해서 다시 규정이 되고 재규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 이후에 사실 시민 참여라는 것이, 아까도 제가 잠깐 그런 표현을 썼지만, 상당히 진영 논리에 강하게 갇히게 되고, 그런 걸 또 정치권들이 이용을 하고 이러면서 거꾸로 2016년 17년 촛불의 의미도 그 관점에서 규정이 되고, 이런 모습들이 또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성을 좀 길게 놓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이제 긴 관점에서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시민성이라는 걸 함께 길러가는 두 가지 경로, 첫 번째는 정치 참여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이제 시민교육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 저희 네트워크 리에서도 둘 다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 직간접적으로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치 참여를 통한 자력화, 임파워먼트라는 단어가 참 번역하기가 힘든 단어인데, 저는 자력화 정도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교육을 통한 시민 역량 강화,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민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를 짧게만 이야기하고, 지난주에 아마 서현수 교수님께서 핀란드의 시민교육 관련된 부분도 슬라이드 보니까 잠깐 있었던 것 같고요. 정치 참여에 대한 이야기도 요거는 조금 더 비중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교육은 저는 이제 이거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문가들도 이제 많이 계시고 한데, 그냥 뭐 제 단편적인 생각들입니다. 이게 그 시민교육이라는 걸 좀 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겠다, 한국 사회에서. 시간적으로 그렇고, 두 번째는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세 번째는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그렇다. 시민교육이라는 거는 우리는 마치 이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뭘 이렇게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대학, 한국 사람들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을 다니지만 대학을 시민교육 그 기관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놀라울 정도로 없고, 이거 관련해서 제가 연구도 좀 찾아봤는데 논문도 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는 편이고, 요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지만 평생교육도 대체로 보면 이제 그 직업 관련된 거라든지 여가 관련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시민교육 관점에서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시민교육이 문제가 참 많죠. 이것도 그 2주 전에 SBS 저희 발표에서 다른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이 중립성에 대한 그 요구가 너무 크고, 또 조금이라도 편파적으로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이 다뤄지기만 해도 교장실에 자꾸 전화 오고, 뭐 선생님들이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여기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제 그런 문제가 돼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과서에, 고등학교 교과서에 한국의 뭐 국회 뭐 이런 사진이 있으면 정치인들 얼굴이 다 모자이크 처리가 된다는데, 그게 무슨 뭐 대단히 프라이버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중립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다 세보겠죠. 저당 의원들이 더 많이 나왔다. 그런 것 때문에 그걸 못한다고 그래요. 정당에 대해서 배울 때도 한국의 정당은 언급을 못합니다. 다 외국 정당을 가지고 정당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한국 학생들이 외국 정당까지도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정당을 차마 언급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되게 한심하죠. 근데 지금 18살이 되면 이제 선거권만 있는 게 아니라 피선거권까지도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우리 청소년들을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청소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접하는 공론장이 뭐냐? 포털 사이트 댓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 이거는 굉장히 시급한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공교육에서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활동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법과 정치 이런 과목에서 이런 걸 다 배울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이런 거는 해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교육학에서 이제 잠재적 교육과정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교실 문화, 학교에서 일이 처리되는 방식,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서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배운다라는 겁니다. 공식적인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시민교육 문제에서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 핀란드도 좋은 사례가 되지만 독일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참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슬라이드는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건 저거죠. 세 가지 원칙 중에 두 번째 거. 우리는 이제 제일 못하는 게 저건데, 논쟁적인 사안은 교실에서도 그 논쟁성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 편을 들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학생들이 배우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민교육에 대해서는 짧게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참여에 대한 것인데요. 정치 참여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선거하는 유권자로서의 참여도 굉장히 중요한 참여이고,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결사체의 구성원일 수도 있고, 우리 네트워크도 결사체를 지금 이제 홍보를 하자면 이제 2주 후에 저희가 창립총회를 하니까. 우리 네트워크이 아니고 R이에요. 죄송합니다. 네트워크 RE, 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활동, 그리고 거리에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점점 중요해지만 온라인 공간, 또 오프라인 공간, 공론장에서의 구성원으로서 댓글도 달고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2-3명이서 모여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도 다 공론장 안에서의 활동의 한 방식이죠. 이런 여러 가지 참여의 방식과 다양한 효과가 있을 테고, 이게 다 중요하고요. 이것과 다 같이 가야 되지만 또 조금 초점이 다른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옆에 계시는 서윤수 교수님하고 제가 연구를 사실은 지금보다 더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죠? 지금 이제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바로 이른바 민주적 혁신에 대한 것인데, 지금 위에 나오는 유권자, 결사체 구성원, 거리의 시민, 공론장의 구성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대체로는 어떤 거냐면 민주주의 정치 과정 밖에서, 그쵸? 유권자로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거리에서도 그렇지만 그 밖에서 어떻게 요구를 하는 이런 형식이라면, 저희가 지금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정치 과정 안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제 그 경계에서 직접 그 힘을, 그죠? 때로는 직접 결정을 하기도 하고, 그런 방식의 정치 참여도 있을 수 있고, 또 해외에 이런 흥미로운 사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도 어떻게 좀 제도화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편인데요. 우리가 표준적인 정치 과정에서 시민이라고 했을 때는 선거를 통해 가지고 권한을 위임을 하고 몇 년 있다가 이제 책임을 묻는 거죠. 잘 못하면 쫓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 과정에 뭐 시위도 하고 결사체에서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과는 조금 구분되는 방식으로서 시민 참여를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나 수기를 통해 가지고 전통적인,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이 대의제 정치, 선거, 정당, 의회, 이거죠. 세 가지 키워드가. 그걸 어떻게 좀 쇄신할 수 있을까, 재구성할 수 있을까. 이런 발표를 하면 저희 과에 계시는 교수님들도 그래서 선거, 정당, 의회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냐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 전혀 아니고요.
당연히 같이 가야죠. 그러니까 서로 시너지, 뭐 클리셰지만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오히려 이런 시민 참여의 확대와 심화가 전통적인 대의제 정치를 좀 더 각성시키고 쇄신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다. 뭐 이제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복합적 대표는 개념이니까 빼고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 공론화위원회 이런 거 몇 번 했었었죠. 그 신고리 오리코기 관련해 가지고 그게 가장 잘 알려진 사례고, 그 이후에도, 근데 지금도 생각보다 공론화위원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자체 단위에서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언론에 보도도 잘 안 되고, 찾아보시면 학계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 분석된 것들 잘 없고, 그리고 자료도 잘 안 남겨요. 뭐 이런 데만 그렇지 않고 한국에서 많은 경우가 그렇지만,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는 게 그 청원제도, 우리 그 지난 정부에서도 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이랄지 아니면 국회에 이제 되는 그 국민동의청원이랄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똑같지는 않고요.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거는 매 한 가지이긴 하지만, 어떤 것들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공론화위원회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한 보통 300~400명 이렇게 모아놓고 2박 3일 정도 동안 합숙을 하면서 같이 열심히 토론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전체 인구에서 300~400명은 굉장히 적은 비중이죠. 그러니까 넓은 참여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온 사람들이 밀도 있게 좋은 환경에서 같이 공부도 하고 토론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질 높은 숙고된 판단에 이를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가치죠. 그래서 이제 수기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고, 그것과 다르게 참여예산제나 타운홀 미팅, 그리고 한국에서도 주민자치회 이런 것들이 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자체들, 동네들 많이 있는데, 이런 데들은 아주 질 높은 수기, 열심히 토론하고 이런 거보다는 최대한 넓은 참여, 여기 이제 좀 방점이 있는 거죠. 직접, 이거는 이제 직접 입법, 국민투표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원제도도 대체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일반 시민들이 직접 영향력이나 결정권을 행사하는데 좀 초점이 있다. 이런 이제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기의 질을 높이고 싶으면 넓은 참여와 같이 가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 한 1000명 모아놓고 열심히 토론해보자. 이거 잘 안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수기에만 너무 방점을 찍게 되면 일반 시민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언론에 보도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한 20명 모여서 아무리 열심히 토론하고 좋은 결론을 내렸다고 한들 나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나를 설득시키려는 노력도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을 내가 왜 따라가야 되냐, 이런 자연스러운 질문이 또 생길 수가 있겠죠. 직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무턱대고 시민 참여가 좋으니까 일반 시민들이 북핵 문제도 결정하고 뭐 FTA 문제도 결정하고 그냥 다 결정하자, 이것도 되게 무책임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혼종과 연계, 이제 그 서 교수님하고 제가 표현을 좀 해보는데요. 목표와 맥락을 고려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설계를 잘 해야 된다. 필요에 따라서 이제 조금 비중이 달라지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연계가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의 사례들이 이런 데서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식의 시민참여 포럼이 기존의 대의제 정치 과정과 잘 연결이 돼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00명 모여가지고 공론화위원회가 돌아가더라도 이게 언론에서도 열심히 보도가 되고 학계에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저런 분석도 많이 내놓고, 그리고 이때 그 300명이 토론을 할 때 실시간으로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열려 있어서 이런저런 코멘트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낫겠죠. 완전히 폐쇄된 상태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회 전체의 토론이나 참여하고도 좀 연결시키는 그 방향으로의 연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고립된 실험처럼 되는 거는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다. 이제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그 잘 운영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공론화위원회나 온라인 청원 같은 것들이 조금 이제 고립된 이제 그 시도처럼 되고, 저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경우도 성과도 있었지만 좀 이런저런 한계도 많이 있어서 비판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볼 때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 게, 우리는 이제 보통 그 시민 참여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학자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브렉시트 봐봐라. 시민들한테 결정권을 주면 저렇게 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봐봐라. 그거 뭐 대안도 없고 토론도 없고 좋아요 싸움인데 그게 뭐가 좋다고 시민 참여를 하자고 그러냐. 근데 그걸 이제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아쉬운 사례들, 한계가 많았던 사례들 몇몇 개를 놓게 이제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 해외 그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이런 말씀들 좀 같이 나눠도 좋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이제 꽤 의미 있는 성과를 낸 사례들도 많이 있고 좀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이제 취지를 잘 살려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게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청원제도도 반드시 그렇게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주민투표도 반드시 브렉시트처럼 이제 돼야 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했더니, 그래서 정말로 이게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요새 이런 연구들을 여전히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한 10여 년 동안 누적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해볼만 하다. 예, 꽤 이런저런 성과가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을 많이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원래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근데 이런 걸 해보니까 안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더라. 정치인들보다 더 나은 경우도 많이 있더라. 이런 연구 성과, 경험들이 많이 누적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비판들이 많이 있죠. 우리 그 공론화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거를 이제 사실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죠? 그때 당시 정부에서 책임지고 결정하기에 상당히 부담도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거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출발한 게 있어가지고, 책임지고 결정을 해야지 왜 시민 참여를 볼모로 해가지고 거기 이제 떠넘기느냐, 뭐 이런 얘기. 그 사람들이 누군데 뭐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냐, 책임성, 정당성 문제, 뭐 이런 것들 많이 있고. 근데 이거는 많은 부분은 제도를 잘 설계를 하고 섬세하게 운영하면 상당 부분 사실은 좀 해소할 수 있는 문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은 뭐 여전히 많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할 때 우리는 이제 그 공론화위원회 지금까지 시도가 그랬지만 굉장히 갈등적인 사안이 있어서, 공론화위원회 이런 거를 논문을 찾아보면 정치학 논문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행정학 논문이 많이 있고 갈등 관리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는 이걸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것도 사실 상당히 그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정치인들도 해결 못하고 정부에서도 해결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 2박 3일 동안 토론해가지고 묘안을 도출해내라, 이거 좀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도해 볼 수 있겠다. 지금 뭐가 문제냐, 의제를 발굴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정치인들이 되게 못하는 거죠. 의제를 설정하는 것 자체. 지금 우리 비가시화된 문제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지방 문제, 청년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예 의제 자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차라리 시민들이 모여서 해보면 정치인들보다 별로 못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갈등 관리나 문제 해결도 있어야 되겠고, 사후적으로 어떤 정책에 대한 피드백 같은 경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시도를 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아까도 강조했던 것처럼 그 안에서 어떻게 이제 잘 운영할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밖과, 그죠, 넓은 공론장과 시민사회와 연계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체적인 우리 민주주의 정치 과정 담론장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그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슬라이드는 정말로 별로 정리된 생각이 아니고, 사실 이걸 넣을까 뺄까 고민도 했었는데 여기 막 이렇게 개념어의 잔치 이런 거여가지고 저도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같이 고민을 한다는 취지에서 이런저런 얘기들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시민교육, 시민참여 이런 거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두서없이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시민들이 누구냐, 정치 주체로서 시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그렇게 시민이 될 수 있느냐, 앞으로 이제 이런 걸 좀 이론적으로도, 저는 원래 이제 이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이어서 이런 걸 이제 앞으로도 좀 더 작업을 하려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몇몇 이제 좀 단편적인 생각들만 좀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 최대주의. 우리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이런 거 보면 마치 정치 참여를 해야지 진짜 인간이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내 삶의 의미가 거기서 찾아지는 것 같고, 참여를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열등한 사람인 것 같고, 이제 그거는 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쪽 극단에서 사실 개인이 개인으로서 가지는 삶의 계획, 선호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조화가 되고 조정이 될 것이다. 정치의 역할은
최소한 이제 빠져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최소주의 그 사이에서 길을 좀 찾아야 될 텐데 사실은 요 양극단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넓은 영역이 남아 있죠. 근데 요 양극단을 제외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한국의 정치 담론이나 이렇게 보더라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그 정치 주체로서 시민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주어진 짜임, 이제 짜임이라는 단어는 밑에도 잠깐 등장하지만 이제 프랑스 정치 철학자 중에 이제 자크 랑시에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많이 쓰는 표현이고 뭐 다른 사람들도 좀 쓰는 표현입니다. 이 짜임이라는 건 한편으로는 법과 제도 같은 게 될 수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까 저는 이제 감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방식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공통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변화해가고 그런 것들일 텐데 상징 체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짜임 그 안에서 몫을 나누는 그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런 측면도 있지만 이게 바로 그런 거죠.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 정치가 이거다라고 했을 때 딱 이런 거죠. 주어진 짜임 안에서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을 하고 뭐 싸우고 더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무대 자체를 같이 짜고 때로는 허물 수도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한테 주어진 법과 제도의 형식성을 뛰어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그렇게 파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공간의 문법, 넓은 의미의 문법 그런 거를 만들고 지키는 데에도 관심이 있는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네. 너무 인상적이에요. 네. 빨리 지나갈게요. 그리고 아까도 이런 표현을 썼지만 생각하고 있는 주체와는 세력화와는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최근에 집회에서 나온 표현이다 라고 이제 처음에 좀 올려 드렸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정치 주체로서의 시민들은 동원의 수동적인 대상이 되는 그런 덩어리가 아니라 내부가 상당히 이질적이고 다원적이고 그리고 또 좋은 뜻으로 다 그렇게 모였더라도 그 안에서 모순이 있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게 좀 조절이 안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좀 더 일상적인 모습이죠. 여기에 굉장히 민감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라고 하면 세력화 이것만 보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속 가능한 정치 주체화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랑세르가 아까 말씀드린 랑세르가 쓰는 표현이 주체화라는 걸 바로 뭐냐 disidentification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체화 우리는 정치 주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아까 그 인용문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제 하나의 구심점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렇게 똘똘 뭉쳐서 모이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거는 랑세르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는 한국인이 누구냐라는 정체성이 있을 때 기존에 우리한테 주어진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그걸 이렇게 깨뜨릴 수 있고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주체화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주체라는 거는 singularity 하나의 이제 단일적인 존재가 아니라 항상 다자로서 존재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몇 해 전에 이제 제주에서 예멘 난민 사태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이제 한국의 담론을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오히려 똘똘 뭉치게 하는 이런 계기가 됐는데 그걸 이제 이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바로 예멘 난민이다 이런 얘기들은 왜 별로 없었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인 거죠. 그때 이제 철저하게 타자화가 이루어지고 대상화가 되고 뭐 이렇게 굉장히 그 험악한 얘기들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몇 해 전 이야기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첨예하게 논란이 되는 것들에서 항상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이 회오리 같은 이 구심점으로 다 이렇게 뭉치는 이런 것들 많이 보게 되죠. 사실 오늘 낮에 이제 다른 발표를 좀 갔다 왔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게 왜 최근 들어가지고 지역에 있는 특히 그 노동자들 사이에서 외국인 혐오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느냐 뭐 이런 말씀 들었었는데 그것도 되게 흥미로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일단 건너뛰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더 추상적이지만 실천과 주체화의 재귀적이다. 이제 영어 문법 다들 열심히 배우셨으니까 재귀적이다.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죠. 정치적인 실천을 통해 가지고 주체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시 이제 실천을 강화하고 이런 건데
이런 경험이나 실천 같은 것들이 누적되면서 그런 감각과 상상이 확장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뭐 어떤 식의 그 저희 네트워크에서 하는 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일들을 이렇게 같이 도모를 하다 보면 잘 되는 경우보다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죠. 이렇게 좀 하다가 단절이 되기, 우리 네트워크가 그렇게 된다라는 제가 복선을 깔고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심지어 단절되거나 밖에서 봤을 때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시도가 됐느냐, 그래서 짧은 기간이라도 그렇게 같이 했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왜?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들도 사실 뭐 이런 흥미로운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80년 광주가 그 이후에 사람들한테 어떤 식의 그 사후죠, 애프터라이프죠. 광주가 가라앉고 나서 그 이후에 10년, 20년까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감각과 행동에 대해서 어떤 식의 흔적을 남겼는가, 이런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실천과 주체와의 재규적 과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탈정체와 이런 거를 강조를 하고 싶은 이유도 이게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를 단기간에 뭘 좀 내야 되겠다, 이런 관점보다는 이걸 좀 넓게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났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